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활기를 찾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는 철저한 논리를 따라 움직이고 다른 이는 가슴 속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다채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작동하는 인간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오랜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들이 20세기 초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의 선구적인 연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융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회가 정해놓은 복장, 행동, 태도를 따라야만 했던 엄격한 규율과 수능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개성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각자가 타고난 고유한 존재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융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자신의 진짜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로의 다름을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칼융 자신 역시 자기 발견을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 세대들에게 깊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1909년 불과 34세의 나이의 칼융은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유한 가문의 엠마 라우센바흐와 결혼하여 목가적인 가정과 안정을 꾸렸습니다.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치리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죠. 특히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로서 융은 당시 심리학계에 불어닥친 거대한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혁명은 바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무의식이라는 급진적인 개념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매우 이성적이고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던 빅토리아 시대에 프로이트는 인간이 실제로는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억압된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융은 프로이트의 도발적인 이론을 열렬히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동반자가 되어 전 세계에 정신분석학을 알리기 시작했고 점차 주류 의학계의 인정을 얻어갔습니다. 융에게 프로이트는 단순히 직업적인 스승을 넘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융이 겨우 20살 때 그의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의 모든 수입이 끊겼고 젊은 융은 홀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 한구석에 고아와 같은 상실감을 안고 있던 융에게 프로이트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줄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융의 마음속에서 스승의 이론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이 보기에 프로이트의 이론은 지나치게 편협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모든 행동이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융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59년의 한 인터뷰에서 융은 프로이트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가 어떤 사안에 대해 생각을 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인간이 성적 욕구 외에도 종교적 신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권력에 대한 의지 등 훨씬 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모든 것은 성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단언했을 때 융은 더 이상 그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의 결별을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913년 융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을 출간하며 사실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학파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았던 프로이트는 이전에 총애하던 제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그는 이제 융의 가장 신랄한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융은 자신이 설립을 도왔던 정신분석학 운동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이것은 융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방향감각 상실을 겪었고 자신이 미쳐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분리는 역설적이게도 융에게 해방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융의 개인적인 삶이 산산조각난 지 불과 몇 달 후 유럽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갈 때 융은 취리히 호숫가의 집으로 물러나 자기 내면의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 앞 호숫가로 내려가 어린아이처럼 조약돌과 모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훗날 그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이 당시 내가 느끼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는 무의식과의 대면이라고 부르는 깊은 자기 분석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몇 시간씩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꿈을 분석했으며 무의식의 가장 깊은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정교하고 신비로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프로이트의 용어와 방법으로 정신분석을 계속할 수 없다. 나만의 체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자신의 정신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융은 자신의 무의식이 단순히 억압된 생각이나 기억, 성적 충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프로이트가 간과했던 또 다른 거대한 힘, 바로 인류 문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융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연구하며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조차 공통된 이야기와 행동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신화와 의식이 아프리카의 부족, 그리고 세계의 다른 문화권의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소통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마침내 융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집단적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된 생각들은 역사와 종교, 문화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됩니다.
그는 이 물려받은 지혜의 보고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전 세계의 인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문화권에는 영웅과 같은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영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사나 치유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혜를 나눠주는 위대하고 선한 아버지의 모습, 혹은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것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 보편적인 행동 패턴인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보편적인 행동 패턴, 즉 원형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빠르고 편안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춘향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연인, 혹은 심청전의 효녀처럼 우리는 특정 인물 유형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볼 때 우리가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를 젊은 영웅으로, 다스베이더를 악의 화신으로 즉시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이 원형 덕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 중 다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원형적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착한 아들, 성공한 사업가처럼 말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체면이나 눈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즉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더 복잡하고 고유한 진짜 나가 숨쉬고 있습니다. 융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 동안 융 자신도 프로이트의 발자취를 따르는 후계자라는 원형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억눌러 왔습니다. 기나긴 영혼의 탐색 끝에 칼 융은 마침내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그의 사상은 그의 연구의 핵심이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더 개방적인 사회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융의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1921년 그의 이론을 집대성한 책 심리, 유형론이 출간되자마자 즉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융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더 잘 이해하고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는 자질들을 존중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수줍음이 많은 사람과 사교적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종류를 식별하고 이름 붙이는 과정을 유형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유형학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괜찮은 것이라는 위로와 이해를 선사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47세의 칼 융은 국제적인 명사가 되었고 전 세계의 환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1년 넘게 예약을 기다렸습니다. 예술가, 시인, 작가들이 창작의 벽에 부딪히거나 알코올 중독, 우울증, 삶의 의미 상실로 고통받을 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융의 인기는 논란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그의 일부 이론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리안족의 심리, 유대인의 심리, 그리고 중국인의 심리적 차이에 대해 쓴 글은 그가 반유대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융은 단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문화에 따른 심리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이론은 나치에 의해 그들의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나치 협력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그에게 꼬리표처럼 남아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융은 점차 개인 환자 치료와 강연 활동에서 멀어졌습니다. 천성적으로 내향적이었던 그는 취리히 호숫가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그의 이론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을 때 융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구루를 따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 즉 하나의 온전한 개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상을 배우고 연구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융의 이름을 딴 연구소와 학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키예프, 싱가포르와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융 자신은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소박한 삶을 즐기다 1961년 85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사후에 그를 둘러싼 일종의 개인 숭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히피 문화와 함께 그의 메시지에 매료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융의 성격 유형 연구는 아마도 그의 가장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MBTI, 즉 마이어스-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너 MBTI 뭐야? 라는 질문이 하나의 인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면 융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검사를 통해 나는 어떻게 기능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 있습니다. 칼 융은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때 혁명적이었던 그의 이론들은 이제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향성, 외향성과 같은 용어는 모든 이의 일상 어휘가 되었고 삶의 의미와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이 깊어질수록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 융 그 자신이야말로 이제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뮤즈를, 나만의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융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울지라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활기를 찾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는 철저한 논리를 따라 움직이고 다른 이는 가슴 속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다채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작동하는 인간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오랜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들이 20세기 초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의 선구적인 연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융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회가 정해놓은 복장, 행동, 태도를 따라야만 했던 엄격한 규율과 수능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개성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각자가 타고난 고유한 존재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융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자신의 진짜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로의 다름을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칼융 자신 역시 자기 발견을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 세대들에게 깊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1909년 불과 34세의 나이의 칼융은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유한 가문의 엠마 라우센바흐와 결혼하여 목가적인 가정과 안정을 꾸렸습니다.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7위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죠. 특히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로서 융은 당시 심리학계에 불어닥친 거대한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혁명은 바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무의식이라는 급진적인 개념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매우 이성적이고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던 빅토리아 시대에 프로이트는 인간이 실제로는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억압된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융은 프로이트의 도발적인 이론을 열렬히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동반자가 되어 전 세계에 정신분석학을 알리기 시작했고 점차 주류 의학계의 인정을 얻어갔습니다. 융에게 프로이트는 단순히 직업적인 스승을 넘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융이 겨우 20살 때 그의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의 모든 수입이 끊겼고 젊은 융은 홀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 한구석에 고아와 같은 상실감을 안고 있던 융에게 프로이트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줄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융의 마음속에서 스승의 이론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이 보기에 프로이트의 이론은 지나치게 편협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모든 행동이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융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59년의 한 인터뷰에서 융은 프로이트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가 어떤 사안에 대해 생각을 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인간이 성적 욕구 외에도 종교적 신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권력에 대한 의지 등 훨씬 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모든 것은 성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단언했을 때 융은 더 이상 그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의 결별을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913년
융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을 출간하며 사실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학파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았던 프로이트는 이전에 총애하던 제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그는 이제 융의 가장 신랄한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융은 자신이 설립을 도왔던 정신분석학 운동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이것은 융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방향감각 상실을 겪었고 자신이 미쳐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분리는 역설적이게도 융에게 해방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융의 개인적인 삶이 산산조각난 지 불과 몇 달 후 유럽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갈 때 융은 취리히 호숫가의 집으로 물러나 자기 내면의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 앞 호숫가로 내려가 어린아이처럼 조약돌과 모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훗날 그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이 당시 내가 느끼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는 무의식과의 대면이라고 부르는 깊은 자기 분석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몇 시간씩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꿈을 분석했으며 무의식의 가장 깊은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정교하고 신비로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프로이트의 용어와 방법으로 정신분석을 계속할 수 없다. 나만의 체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자신의 정신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융은 자신의 무의식이 단순히 억압된 생각이나 기억, 성적 충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프로이트가 간과했던 또 다른 거대한 힘, 바로 인류 문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융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연구하며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조차 공통된 이야기와 행동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신화와 의식이 아프리카의 부족, 그리고 세계의 다른 문화권의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소통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마침내 융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집단적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된 생각들은 역사와 종교, 문화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됩니다. 그는 이 물려받은 지혜의 보고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전 세계의 인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문화권에는 영웅과 같은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영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사나 치유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혜를 나눠주는 위대하고 선한 아버지의 모습, 혹은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것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 보편적인 행동 패턴인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보편적인 행동 패턴, 즉 원형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빠르고 편안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춘향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연인, 혹은 심청전의 효녀처럼 우리는 특정 인물 유형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볼 때 우리가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를 젊은 영웅으로, 다스베이더를 악의 화신으로 즉시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이 원형 덕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 중 다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원형적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착한 아들, 성공한 사업가처럼 말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체면이나 눈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즉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더 복잡하고 고유한 진짜 나가 숨쉬고 있습니다. 융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 동안 융 자신도 프로이트의 발자취를 따르는 후계자라는 원형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억눌러 왔습니다. 기나긴 영혼의 탐색 끝에 칼 융은 마침내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그의 사상은 그의 연구의 핵심이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더 개방적인 사회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융의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1921년 그의 이론을 집대성한 책 심리, 유형론이 출간되자마자 즉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융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더 잘 이해하고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는 자질들을 존중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수줍음이 많은 사람과 사교적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종류를 식별하고 이름 붙이는 과정을 유형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유형학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괜찮은 것이라는 위로와 이해를 선사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47세의 칼 융은 국제적인 명사가 되었고 전 세계의 환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1년 넘게 예약을 기다렸습니다. 예술가, 시인, 작가들이 창작의 벽에 부딪히거나 알코올 중독, 우울증, 삶의 의미 상실로 고통받을 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융의 인기는 논란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그의 일부 이론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리안족의 심리, 유대인의 심리, 그리고 중국인의 심리적 차이에 대해 쓴 글은 그가 반유대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융은 단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문화에 따른 심리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이론은 나치에 의해 그들의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나치 협력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그에게 꼬리표처럼 남아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융은 점차 개인 환자 치료와 강연 활동에서 멀어졌습니다. 천성적으로 내향적이었던 그는 취리히 호숫가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그의 이론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을 때 융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구루를 따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 즉 하나의 온전한 개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상을 배우고 연구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융의 이름을 딴 연구소와 학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키예프, 싱가포르와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융 자신은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소박한 삶을 즐기다 1961년 85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사후에 그를 둘러싼 일종의 개인 숭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히피 문화와 함께 그의 메시지에 매료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융의 성격 유형 연구는 아마도 그의 가장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MBTI, 즉 마이어스-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너 MBTI 뭐야? 라는 질문이 하나의 인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면 융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검사를 통해 나는 어떻게 기능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 있습니다. 칼 융은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때 혁명적이었던 그의 이론들은 이제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향성, 외향성과 같은 용어는 모든 이의 일상 어휘가 되었고 삶의 의미와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이 깊어질수록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 융 그 자신이야말로 이제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뮤즈를, 나만의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융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울지라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활기를 찾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는 철저한 논리를 따라 움직이고 다른 이는 가슴 속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다채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작동하는 인간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오랜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들이 20세기 초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의 선구적인 연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융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회가 정해놓은 복장, 행동, 태도를 따라야만 했던 엄격한 규율과 수능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개성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각자가 타고난 고유한 존재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융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자신의 진짜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로의 다름을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칼 융 자신 역시 자기 발견을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 세대들에게 깊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1909년 불과 34세의 나이에 칼 융은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유한 가문의 엠마 라우센바흐와 결혼하여 목가적인 가정과 안정을 꾸렸습니다.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치리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죠. 특히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로서 융은 당시 심리학계에 불어닥친 거대한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혁명은 바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무의식이라는 급진적인 개념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매우 이성적이고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던 빅토리아 시대에 프로이트는 인간이 실제로는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억압된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융은 프로이트의 도발적인 이론을 열렬히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동반자가 되어 전 세계에 정신분석학을 알리기 시작했고 점차 주류 의학계의 인정을 얻어갔습니다. 융에게 프로이트는 단순히 직업적인 스승을 넘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융이 겨우 20살 때 그의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의 모든 수입이 끊겼고 젊은 융은 홀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 한구석에 고아와 같은 상실감을 안고 있던 융에게 프로이트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줄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융의 마음속에서 스승의 이론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이 보기에 프로이트의 이론은 지나치게 편협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모든 행동이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융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59년의 한 인터뷰에서 융은 프로이트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가 어떤 사안에 대해 생각을 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인간이 성적 욕구 외에도 종교적 신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권력에 대한 의지 등 훨씬 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모든 것은 성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단언했을 때 융은 더 이상 그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의 결별을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913년 융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을 출간하며 사실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학파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았던 프로이트는 이전에 총애하던 제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그는 이제 융의 가장 신랄한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융은 자신이 설립을 도왔던 정신분석학 운동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이것은 융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방향감각 상실을 겪었고 자신이 미쳐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분리는 역설적이게도 융에게 해방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융의 개인적인 삶이 산산조각난 지 불과 몇 달 후 유럽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갈 때 융은 취리히 호숫가의 집으로 물러나 자기 내면의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 앞 호숫가로 내려가
어린아이처럼 조약돌과 모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훗날 그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이 당시 내가 느끼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는 무의식과의 대면이라고 부르는 깊은 자기 분석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몇 시간씩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꿈을 분석했으며 무의식의 가장 깊은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정교하고 신비로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프로이트의 용어와 방법으로 정신분석을 계속할 수 없다. 나만의 체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자신의 정신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융은 자신의 무의식이 단순히 억압된 생각이나 기억, 성적 충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프로이트가 간과했던 또 다른 거대한 힘, 바로 인류 문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융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연구하며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조차 공통된 이야기와 행동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신화와 의식이 아프리카의 부족, 그리고 세계의 다른 문화권의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소통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마침내 융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집단적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된 생각들은 역사와 종교, 문화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됩니다. 그는 이 물려받은 지혜의 보고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전 세계의 인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문화권에는 영웅과 같은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영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사나 치유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혜를 나눠주는 위대하고 선한 아버지의 모습, 혹은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것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 보편적인 행동 패턴인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보편적인 행동 패턴, 즉 원형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빠르고 편안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춘향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연인, 혹은 심청전의 효녀처럼 우리는 특정 인물 유형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볼 때 우리가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를 젊은 영웅으로, 다스베이더를 악의 화신으로 즉시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이 원형 덕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 중 다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원형적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착한 아들, 성공한 사업가처럼 말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체면이나 눈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즉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더 복잡하고 고유한 진짜 나가 숨쉬고 있습니다. 융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 동안 융 자신도 프로이트의 발자취를 따르는 후계자라는 원형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억눌러 왔습니다. 기나긴 영혼의 탐색 끝에 칼 융은 마침내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그의 사상은 그의 연구의 핵심이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더 개방적인 사회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융의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1921년
그의 이론을 집대성한 책 심리, 유형론이 출간되자마자 즉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융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더 잘 이해하고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는 자질들을 존중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수줍음이 많은 사람과 사교적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종류를 식별하고 이름 붙이는 과정을 유형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유형학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괜찮은 것이라는 위로와 이해를 선사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47세의 칼 융은 국제적인 명사가 되었고 전 세계의 환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1년 넘게 예약을 기다렸습니다. 예술가, 시인, 작가들이 창작의 벽에 부딪히거나 알코올 중독, 우울증, 삶의 의미 상실로 고통받을 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융의 인기는 논란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그의 일부 이론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리안족의 심리, 유대인의 심리, 그리고 중국인의 심리적 차이에 대해 쓴 글은 그가 반유대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게 했습니다. 융은 단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문화에 따른 심리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이론은 나치에 의해 그들의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나치 협력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그에게 꼬리표처럼 남아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융은 점차 개인 환자 치료와 강연 활동에서 멀어졌습니다. 천성적으로 내향적이었던 그는 취리히 호숫가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그의 이론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을 때 융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구루를 따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 즉 하나의 온전한 개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상을 배우고 연구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융의 이름을 딴 연구소와 학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키예프, 싱가포르와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융 자신은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소박한 삶을 즐기다 1961년 85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사후에 그를 둘러싼 일종의 개인 숭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히피 문화와 함께 그의 메시지에 매료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융의 성격 유형 연구는 아마도 그의 가장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MBTI, 즉 마이어스-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너 MBTI 뭐야? 라는 질문이 하나의 인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면 융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검사를 통해 나는 어떻게 기능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 있습니다. 칼 융은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때 혁명적이었던 그의 이론들은 이제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향성, 외향성과 같은 용어는 모든 이의 일상 어휘가 되었고 삶의 의미와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이 깊어질수록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 융 그 자신이야말로 이제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뮤즈를, 나만의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융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울지라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활기를 찾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는 철저한 논리를 따라 움직이고 다른 이는 가슴 속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다채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작동하는 인간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오랜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들이 20세기 초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의 선구적인 연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융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회가 정해놓은 복장, 행동, 태도를 따라야만 했던 엄격한 규율과 수능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개성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각자가 타고난 고유한 존재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당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융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자신의 진짜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로의 다름을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칼융 자신 역시 자기 발견을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 세대들에게 깊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1909년 불과 34세의 나이에 칼융은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유한 가문의 엠마 라우센바흐와 결혼하여 목가적인 가정과 안정을 꾸렸습니다.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치리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죠. 특히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로서 융은 당시 심리학계에 불어닥친 거대한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혁명은 바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무의식이라는 급진적인 개념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매우 이성적이고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던 빅토리아 시대에 프로이트는 인간이 실제로는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억압된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융은 프로이트의 도발적인 이론을 열렬히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동반자가 되어 전 세계에 정신분석학을 알리기 시작했고
점차 주류 의학계의 인정을 얻어갔습니다. 융에게 프로이트는 단순히 직업적인 스승을 넘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융이 겨우 20살 때 그의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의 모든 수입이 끊겼고 젊은